사실을 국민들이 알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면은 삼성이 이재용한테 세금 물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산이 상속세가 두렵다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에 관한 거는 다 초기로 돌려놔라. 반대로 생각해서 손실공유제 하자 그러면 동의할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쓰는 씀씀이 충분히 줄일 수 있고 방안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출하는 항목을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근본도 없는 처음에 그렇게 괴롭히더니 걔 어디 갔는지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집 해요. 나갔습니다. 집 나가고 없어요. 말문이 열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럴 때 끝나는 것이 안녕하십니까, 이영 의원입니다. 초대박의 초는 한자에 뛰어나다, 빼어나다, 빠르다, 데이터에 언박싱의 박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들과 여의도 연구원과 콜라보를 통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빠르고 뛰어난 현답으로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빠르고 뛰어난 데이터 언박싱 초대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최고 정책통들이신데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단점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무지 지루하게 얘기한다. 실신할 정도로 졸리게 하신다면 근데 그거 갖고도 안 된다. 대한민국이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부동산, 세금, 소상공인 문제, 청년 실업, 코로나, 심지어 국민들이 검찰총장 사퇴까지 걱정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대통령이 있는지 없는지, 정치인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하루가 편하고 1년이 편한 그런 게 가장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정치 상황이라고 보는데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발생하는 이 변수들이 너무 커서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세금. 요 세금 문제부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요. 지난 정부에서 우리나라 재정을 담당한 기재부 차관하셨잖아요. 국가 재정이란 어떤 개념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재정 정책 어떻게 보시는지.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을 가지고 적절하게 지출을 하는 거예요. 수입이 들어오는 항목을 보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세금이죠. 네, 세금이죠. 그 세금을 가지고 잘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차려서 재정을 꾸려 나가야 되는 것이 기본인 거죠. 근데 세금만 가지고는 재정이 워낙 부족하니까 다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빚을 지는 거죠. 세금이 좀 많이 안 들어오고 하게 된다 그러면 지출하는 항목을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빚을 지는데 빚을 너무 많이 지게 되면 결국은 파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번 문재인 정부의 살림살이 운영 방식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재정 중독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 추경에 대해서는 추경호 의원님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경호 의원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번 추경을 모렴치하다. 주목 구구식이다. 세금 중독이다. 라고 상정 세트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신 거를 넘어서 10조 적자 국채 말고 본 예산 깎아라. 라고 아주 강경 발언만 하셨어요. 방망경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한테 코로나 핑계로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 상황의 증세나 지금 하고 있는 부족한 세수 해결 방안에? 나라의 재정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경고등이 켜졌죠. 국가 부채가 약 1,000조입니다. 1,000조에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그게 플러스 1,000조가 더 들어가요.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계 부채가 2,000조, 기업 부채가 2,000조 합하면 5 내지 6,000조다. 네네. 국민 1인당 부담하게 되는 빚이 1억 원이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558조를 편성해서 살림살이라고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금년 최재난지원금을 일부 지출을 했는데 또 선거 앞두고 나니까 야, 한 번 더 쓰자 하면서 추경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이게 추경하는 거 좋은데 우리 코로나 상황이 전시 상황 아니냐,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 평소에 먹던 거 조금 그만 먹고 그 돈을 가지고 전쟁 치르는데 위기 상황 대응하는데 쓰라.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558조 우리 평소에 먹는 대로 먹고 쓸 거 다 쓰고 하겠다. 그리고 또 코로나 이 대응 필요하니까 빚 더 내야 되겠다. 얼마나 무책임하냐. 혈압이 올라가시는 게 이렇게 무책임하고 모렴치하고
정말 먹튀 정권이다. 아주 그냥 작사를 아주 작사를 내야 되네요. 성함을 바꾸시기로 했다고 들었어요. 추경호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좋아한다. 사람들이 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네. 제가 이 정권 들어와서 하도 추경을 많이 해서 도대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추경 불호로 추경 프로님, 예. 그러니까 보시기에 지금 쓰는 씀씀이 충분히 줄일 수 있고 방안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들이 돈을 쓰면서 틈만 나면은 빚내겠다. 빚내는 게 누굽니까? 우리 젊은이들한테 전부 빚더미 그냥 빚 폭탄 넘기는 거거든요. 이 일에서는 안 되겠다. 증세를 좀 가볼 텐데요. 생산 가능 인구 1인당 국가 채무액이 2,247만 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금년에 20세 되는 청년들이 40세가 되는 2040년도에 가면 그게 1억 143만 원으로 국가 채무가 5배가 늘어납니다. 더 안 5배. 빌렸어도 현재 상태에서 현재 그대로 상태로 가도 지금도 힘들다고 결혼 안 하겠다, 애 안 놓겠다 이러고 있는데 근데 지금 빚이 거의 5배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생은 옥상 망했다가 이 사실을 국민들이 알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알아야 되나요? 아셔야 되나요? 아니 그걸 알아야 되고 심하게 아니, 표현을 너무 하면 충격적이라. 세대간 도적질이란 말도 씁니다. 야. 그러니까 미래의 빚을 내가지고 지금 땡겨 쓰는 건데 네. 젊은이들하고 후대에 참 미안한 일입니다. 이거.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밖에 못한다. 지금 어려운 시기 아니냐 코로나. 근데 지금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핑계에 불과하다.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좀 낮추는 추세예요. 이렇게 계속 법인세를 역행하면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경제가 잘 돌아가면 세율을 안 올리더라도 세금은 잘 그치게 돼 있는 거고 네. 이게 안 되면은 결국 세금도 올리겠다. 그 세금도 올리는 게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그럼 빚내겠다. 역대 두 정부 약 세 정부 간에 있었던 빚을 이 정부는 4년 만에 그냥 다 털어먹는 이런 꼴입니다. 세계 모든 국가가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법인세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법인세를 거꾸로 올린 정부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렸고 이렇게 올리는 추세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부 착각할 수 있는 게 법인세 하면은 삼성이 이재용한테 세금 물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인세는 기업에 물리는 거예요. 개인 부자한테 매기는 거는 소득세로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인세를 물리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기업에 투자가 잘 안 되고 일자리가 줄고 그러니까 결국 일자리가 줄게 되니까 그 부담이 어디 있냐. 우리 일반 서민들한테 또 일자리 네, 부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네, 지금 의원님 머리에 막 뽕뽕뽕 열이 그냥. 미국의 US 텍스 파운데이션이라는 데서 그 조세 경쟁력을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조세 경쟁력 지수 그리고 OECD 순위가 해마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17위를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2019년도에 25위, 2020년도에도 24위. 와, 갑자기 훅 떨어진 훅 거예요. 떨어졌죠. 7단계를 그냥 훅 떨어진 상태. 근데 여기서 말한 조세 경쟁력이란 게 뭡니까? 조세가 기업들이 얼마나 생산 활동을 육성해 줄 수 있느냐, 북돋아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 활동이 저해를 받는다. 이런 측면에서 한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에 재밌는 게 우리나라의 부문별 텍스 항목별로 봤을 때 법인세 경쟁력은 33위예요. 전체 36개국 중에서 33위. 이것이 결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조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준조세라는 걸 통해서 또 돈을 걷고 있는데 이제 국가에서 이제 걷어가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세금이라는 항목으로 걷어가도 분담금이라는 항목으로도 걷어가고 뭐 또 기금 같은 걸 통해서 또 조성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보험이라고 그래서 뭐 국민연금과 관련돼서도 일부 가져가고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보보험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많아요. 네, 많아요. 90개요, 90개. 또 하나만 더 추가하면은 이거는 저 조세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기업이 잘못하면은 처벌하는 조항들 있잖아요. 그 처벌하는 조항이 한 2,200가지가 됩니다. 근데 요새 최근에 이익공유제라는 것까지 이익공유제를 다르게 말하면 손실공유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똑같은 말을 갖다가 이익공유제 하자 그러면은 좀 헷갈리지만은 반대로 생각해서 손실공유제 하자 그러면 그거 동의할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하나만 더 추가하면 금융사들을 또 쪼줘요. 엄청나게 쪼고 있는데 뉴딜 펀드. 예, 뉴딜 펀드, 뭐. 신한은행 5년간 85조, KB 뭐 5년간 9조, 서민금융원. 예, 뭐 5년간 10조,
우리은행 3년간 30조, 네. 핀테크 혁신펀드 1,200억, 은행권 일자리 펀드 3,200억. 은행에 있는 돈이 은행 돈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금한 돈이거든요. 예금한 돈 집행하는데 그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막 압박을 해서 가져다가 네, 여기까지는 사실 일반 국민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모르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부동산세입니다. 갑자기 대한민국의 전 인구가 세금에 관심을 갖게 한 큰 사건, 부동산세.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양포세가 뭔지 아시는 분? 양포세.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든가? 내 생각에, 이상하네. 유출된 것 같네, 답안지가. 아니 그게 아니라 얼마 전에 저 친구 세무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양도세 그 이런저런 상황을 좀 물었더니 자기도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세금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이 양도세를, 소득세를 계산을 못 한대요, 세무사들이. 그러면 주포원은 아세요? 주포원? 또 뭐예요? 주택담보대출을 포기한 은행원. 모르는 게 없어요. 보좌진들 어딨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시큐리티 관리했다가는 이분들이 이걸 아실 분들이 아닌데. 자, 이제 부동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세 분한테 질문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청년 서민 폭망 정책입니다. 오케이. 폭망 정책이다. 사는 사람은 투기꾼, 파는 사람은 토건족. 이거 퀄리티가 더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부담 팍팍 말씀해 주시죠. 부담 팍팍입니다. 저는 사실 연목구어라는 말을 생각을 했어요. 연목구어. 아니, 나무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나요, 어디? 되지도 않은 정책으로 온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문재인 정부 때문에 지금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종부세가 2배가 되고 5년 안에는 서울 모든 주택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괴담 아닌가요? 괴담이 아니라 그거 제가 보조를 써서 낸 건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는 1년에 인원과 세금 내는 액이 거의 2배씩 올라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작년에도 내기 힘들었는데 올해는 아마 거의 지금 작포작에 이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저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국민 갈라치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징벌적 주거 정책을 써가지고요, 편가르기인 거죠. 대표적인 말이 종부세는 국민 1%만 내는 세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완전히 편을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 주택의 경우에 주택을 가진 사람의 13%가 작년에 종부세를 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올해 말에 가면 2배가 됩니다. 25%가량 되고요. 그리고 올해 말에 가면 저 1가구 1주택자, 국민주택인 85제곱미터 공동주택 소유자들, 아파트 소유자들 절반 이상이 종부세 세금 상이 되고, 2025년에 가면 다 내야 됩니다. 제가 집이 없는데 그걸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래 과거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보유세는 올리되 거래세는 낮추자라고 하는 게 조세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컨센서스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보유세를 일정 부분 올리는 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래세를 낮춰줘야지. 취득세, 등록세, 심지어 상속증여세까지 낮춰줘야, 그래야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물건이 많이 나와서 돌아다녀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는 것은 경제학의 ABC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세금만 계속 과하게 매기니까 가지고 있자고 하니까 보유세가 두렵고, 팔자고 하니까 양도세가 두렵고, 애들한테 주자니 증여세가 두렵고, 숙자니 상속세가 두렵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 더 있어요. 살 때 취등록세도 높아요. 취득세가 엄청 높습니다. 세금을 통해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없는 사람들에게 좀 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산업화 시대에 놓쳤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 또 이런 주장을 펴고 계세요. 종부세는 특히 또 전 세계에서 한국만 하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세이기 때문에 저는 종부세를 국제적으로 정체불명의 세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최근 몇 년간의 양극화는 사실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엄청나죠. 이런 부분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양극화 문제는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같이 고민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양극화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심하냐? 이거는 그렇지 않다. 양극화가 분명히 우리 사회의 고민거리인 것만은 분명하다. 4차 산업혁명, 뭐 세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승자가 자꾸 살아남고 잘된 사람이 더 잘되고 어려운 계층을 보다듬기 위해서 이들을 소득을 높여주고 이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부동산 정책에서 서민층, 중산층, 청년층 다 폭망했고 그러니까 격차는 자산에서도 더 벌어지게 돼 있고 결국은 일자리나 이런 것도 제대로 만들어서 그들의 소득을 받쳐줘야 되는데 되지도 않는 최저임금 인상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서민 일자리를 더 죽이고 자영업자 더 어렵게 만들고 선의가 모든 것을 다 결과를 좋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서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다. 집값 올라가지고 서민들 어렵죠. 일자리 없어 서민 어렵죠. 세금은 세금대로 더 폭탄이 있죠. 이래서는 안 된다. 모든 걸 경제 정책의 정도로 다시 돌아와라. 내가 받고 있는 소득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이 갭 차이로만 가져가는 게 그런데 이 격차가 너무 커지는 거는 또 우리가 사회 공동체로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을 합니다. 이걸 치유하는 또 우리의 정책 대안. 최고의 정책통 분들이 말문이 열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럴 때 끝나는 것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고쳐라. 딱 원포인트 레슨만 좀 문재인 정부에게 주시죠. 부동산에 관한 거는 다 초기로 돌려놔라. 리셋해라.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본으로 돌아가고 정도로 돌아와라. 전문가들 이야기 좀 들어라. 현장 이야기 좀 들어라. 근본도 없는 소득 주도 성장 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괴롭히더니 요즘은 걔 어디 갔는지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집 해요. 나갔습니다. 집 나가고 집 없어요. 나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 톡 던져놓고 부작용이 생긴다 치면 땜빵하고 더 이상 생체 실험 하지 마라. 저는 화면을 보시면 제가 시를 하나 쓴 게 있는데 네, 화면에 시를 띄웠습니다. 인공지능 편집자들이 실시간 주문 실행 중이에요. 저처럼 제발 저 국민 갈라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통합이 잘 돼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데 시장을 다 순응할 필요는 없지만 시장이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좀 두려워하고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은 재점검을 해야 될 시기다. 여야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의힘 모든 의원님들도 함께할 용의가 있으신데 이번 정부 굉장히 불통의 독선만으로 시장의 경고까지 무시하고 독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멈추고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초대박 첫 번째 방송이었습니다. 국민들께서 나라 걱정 안 하시는 그날까지 초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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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나는 비대위원장님을 진심으로 상실과 네! 어머! 어머 진심이네.